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자, 신교재 112페이지 국제 특급 우편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뭐 큰 틀,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부분적인 어떤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그 각각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각각의 개념들, 그리고 뭐 비교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국내 우편과 비교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공통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뭐 하나가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 개인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꼼꼼히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좀 박힌 부분이 있는 거, 그런 것도 특히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112페이지 보시면, 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즉, 국제 특급 우편 배달 보장 서비스. 자, 이 명칭에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배달이 자,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EMS 배달 보장일 자,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세계로 보내는 거니까 그 각각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배달 기준 일자는 다르겠죠. 그런 배달 그 일자를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 발송자와 수취인의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자, 상대국의 공휴일, 근무일, 항공 스케줄 그런 모든 것들이 고려돼서 자, 배달 보장 일자가 제공되고, 그리고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만약에 지연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우편 요금을 배상해주는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굵은 글씨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배달 보장 일자가 제공되고, 그런데 그 제공된 그 배달 일자보다 더 늦게 도착을 했다 그러면 우편 요금을 배상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저 대상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9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잠깐 뭐 작은 글씨로 가피를 하기는 했는데, 자, 보시면 대상국 한번 볼게요. 자,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입니다. 그 기존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국이 포함된 그 10개국으로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저기 중국이 삭제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싱가포르에서 자, 태국으로 수정이 됐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이 배달 보장 서비스가 되는 국가는 9개 국가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보시면 저기 거의 이제 아시아권이랑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권이랑 유럽 일부 나라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자, 싱가포르 이게 빠지고 태국이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은 삭제됐다라는 거 그거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자, 그리고 호주, 홍콩, 영국, 스페인, 프랑스, 태국 이렇게 9개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서비스 최초 시행일은 여러분 2005년 뭐 7월 25일이다. 2005년이면 한 10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접수 우체국은 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이다.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뭐 왼쪽에 나와 있듯이 기출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배달 보장 서비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상 지역은 우리가 배달 보장이 가능한 어떤 우정청 간 공동 시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송달 기준은, 자, 국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배달 보장 기간 계산 프로그램으로 그 배달 날짜, 그것을 산출을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 접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자, 체크를 할게요. 서울 지역에서 접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우정청별 주요 도시에 대한 송달 기준 산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접수, 한 지역이 만약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이면 그 계산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날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어쨌든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체크를 해보면, 자,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자, 거리상 가까우니까 접수일에서 2일 이내에 배달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경우는 접수일에서 3일 이내에 배달을 보장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만약에 케이스 사례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 예물에도 나왔지만, 자, 만약에 서울에서 5월 16일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5월 18일까지. 근데 여기 중국 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빠져서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자 우리 대상 국가인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대상 국가에 해당되면 이게 아시아권 국가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유럽권 국가인지 구분해서 접수일 플러스 2일, 접수일 플러스 3일 이내 배달을 보장해준다. 근데 물론 자 이게 그 미국이라고 뭐 동의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통이라든지 상대 국가의 어떤 그런 지리적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뭐 날짜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기본 원칙에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 접수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 접수일 플러스 2일 이내, 접수일 플러스 3일 이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아까 우리가 정의에서 봤듯이 자 배달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도착했다. 즉 지연 배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근데 이 송달 기준보다 지연할 때 손해배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 고객의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 시에 한해서 자 한해서라는 것은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연이 배달됐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따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에 한해서 배상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단서 조문을 넣어두면 당연히 이 우체국 쪽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이런 뭐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뭐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도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연 배달했다? 그럼 누가 배상해줘라? 지연에 책임 있는 사람, 즉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배상해준다. 즉 지연국입니다. 발송국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세요. 지연국 그리고 발송국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상호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상호 우체국 간에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을 사후에 정산해라라는 거 그건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그 개념하고 대상 국가 9개 국가 보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아시아권 국가인지 그리고 유럽이나 뭐 미국, 호주 같은 그런 국가인지에 따라서 그 배달 기한 그 보장 날짜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114페이지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특히 좀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그 관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민간 국제 특송사 제휴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 이게 우리 뭐 관할 우정청 관련해서 그런 우정청에서 모든 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민간에 있는 일정 부분을 위탁해서 같이 공기업인 그 우체국가 그리고 사기업인 어떤 민간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제휴를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경 보시면 민간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해서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는 여러분 TNT하고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졌지만 2012년 이후에는 여러분들 UPS라는 국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와 제휴를 해서 자, 이 제휴라고 끊겼는데 뒤쪽에 여러분들 혹시 교재 보시면 정말 죄송한데 자, 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영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자, UPS와 지금은 이제 사업자 제휴를 통해 가지고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는 공기업과 그리고 사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어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기업의 제휴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공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우리 국민들은 자, 어때요? 우편을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효율성이라든지 이윤도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간 기업과 그런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그 공기업 우체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접수 가능한 곳은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우체국이고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요거는 우리 국내 우체국에서 수집을 한 다음에 자, 요 업무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홍보 및 영업이라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자, 일단 처음에는 국내 운송을 통해서 쭉 간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UPS에게 자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 이때부터는 누가 UPS가 여러분들 자 도착 배달을 마무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행방조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뭐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흐름 정도 그렇게 그림 정도만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서비스 내역 관련해서 지역 및 대상 부분 해가지고 자 1에서 5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그 배달 구역을 갖다가 그 5개 지역으로 나눈 근데 그래서 1에서 5지역 모두 되고 그리고 서류와 비서류로 구분해서 한다. 다만 이 부피 제한 한번 좀 체크할게요. 특히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요 기존의 어떤 그 EMS와 자 부피라든지 중량 특히 중량 쪽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부피 제한 관련해서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330cm가 초과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자 취급 무게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아주 무거운 걸 만약에 우리가 해외로 좀 급하게 보내야 될 때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몇 킬로까지다 70kg까지다. 특히 이거 좀 반드시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70kg까지.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갖다가 이용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러분들 EMS 프리미엄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좀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다만 이 길이 330cm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330cm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길이와 둘레 합이 뭐냐? 우리 직육면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 그림이 작지만 요게 가로가 될 거고 요게 세로 요게 여러분들 높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직육면체를 했습니다. 직육면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직사각형 여기 있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6개로 이루어진 그런 입체 도형을 갖다가 우리 직육면체라 그러는데 직육면체 우리 위에도 하나 떼볼게요. 이거 떼보면 여러분들 자 여기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자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가 같고 자 왼쪽과 오른쪽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다. 그럼 결국은 자 가로의 길이가 우리가 10이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가로도 당연히 10이고 옆에 있는 가로가 5라면 이것도 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곱하기 2를 했다라는 말 결국 위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5에서 곱하기 2를 하나 이거 4개를 다 다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해서 330cm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요거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뭐다? 요 위에 있는 사각형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에다가 그리고 또 뭘 더한 거? 높이를 더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330c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 산정 관련해서 자 중량하고 최적 중량은 그냥 무게 재면 되잖아요. 근데 최적 중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피까지 고려해서 재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 중량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다음에 6천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최적 중량이란다. 그래서 그런 거 길이 고려하지 않고 무게만 쟀을 때의 어떤 중량과 그리고 뭐 길이를 고려한 최적 중량을 비교해서 무거운 것을 그 무게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몇 킬로? 70kg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접수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중량이라는 것은 자 이게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값에다가 뭘로 나눈다? 6천으로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최적 중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가로의 길이 10, 세로의 길이 뭐 높이도 만약에 5다 그러면 10 곱하기 5 곱하기 5 하는 것에다가 6천으로 나눈 그 값이 바로 최적 중량이다. 요거랑 실제 그냥 무게랑 비교해가지고 무거운 것을 실제 무게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MS 미치국 국가를 비롯한,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지금 210개 국가까지 많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여러분들 이걸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국가별 EMS 제한 무게를 초과하는 고중량, 체크할게요. 고중량 국제특송 우편물 송달하는데 좋다라는 거. 몇 킬로까지? 70kg까지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어떤 배달 안내, SMS 배달 안내 서비스라든지 익스포트, 임포트, 수출, 수입, 수취인 요금 부담 서비스, 그리고 통관 대행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EMS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자, 우리 어쨌든 뭐 옆에 갈로 친 거 뭐 민간 국제 특송사 제휴 서비스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을 아실 건데, 그래도 프리미엄 서비스는 자, 뭐 체크하시라? 사기업 UPS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어떤 서비스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길이랑 무게 제한, 특히 무거운 거 특송할 때 유리하다, 무거운 거 특수할 때 여기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국제 초특급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국제 특급 서비스도 아니고 여러분들 초특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영어 한번 볼게요. International EMS Time Certain Servic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약자 있잖아요. 자, Time Certain Service 관련해서 TCS. 자, TCS. 이게 뭐다? 국제 초특급 서비스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자, 약자로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MS랑 이런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굳이 국제 초특급 서비스를 둔 이유가 뭘까? 그 EMS와의 양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잖아요. 왜 뒀다? 더 빠르게 배달하려고 그런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국제 우편 서비스 중에 실물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배달 결과를 자, 발송인한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발송일이 납부한 접수 요금액을 포함한 요금액을 모두 발송인에게 반환하는 정시 배달 보장 서비스다. 그러니까 빠르게도 하지만 어때요? 그 예정된 날짜에 반드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시 배달 보장 서비스다 정도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은 여러분 크게 뭐 중요한 거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EMS와 TCS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국제 초특급 우편과 EMS와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자, EMS 우리 대상 국가도 여러분들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일본,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인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 개정판에 여러분들 뭐가 추가됐다? 베트남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추가된 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고 한번 비교를 할게요. 자, EMS는 서류, 상품, 상품 견본 등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 국제 초특급 우편 빠르게 배달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류와 상품 모두 배달한다라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와 소액 상품, 단 내용품이 5만 원 이하라는 거. 그래서 서류와 상품을 모두 배송 가능하다. 그래서 그곳은 일본 여러분들 도쿄, 오사카.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서류고, 그리고 베트남, 이번에 추가된 베트남도 서류다. 그럼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일본, 가장 가까운 일본은 5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상품도 우리 TCS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고, 나머지 국가들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서류만 가능하다라는 거 먼저 구분하시고요. EMS 같은 경우는 서류, 뭐 상품뿐만 아니라 아까 서류, 상품뿐만 아니라 견본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EMS 같은 경우는 송달 기준이 1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TCS,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인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인 지역, 수도권이죠. 요 경우는, 자, 오전에 접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에 배달해 준답니다. 이 길 배달. 가능하겠죠. 가장 빠르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대상 국가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먼 국가들은 아니잖아요. 대상 국가들이, 그래서 아시아권 국가들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오전 접수한 다음에 다음 날까지 배달해주고, 서울 경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경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오후에 접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길까지 배달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때는 2일째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단 도서 지역, 즉 섬 같은 지역의 접수는 국제 우편 물류센터에 도착한 후 이 길 배달됨을 안내한다. 즉 이게 여러분들 국제 물류센터까지 가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 지역, 즉 섬이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런 기본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발송 내역을 통보. 자,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EMS는 우리 통보를 하는데, 우리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뭘 통해서? 자, 우편물 도착 전에 팩스를 통해서 우리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TCS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신청 따로 청구가 없더라도 도착했으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배달 결과 통보와 관련해서 EMS도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어떨 때 발송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 배달 결과를 통보해 주지만 TCS 같은 경우는 그런 청구가 없더라도 그냥 알려준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지연 송달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EMS 같은 경우는 지연 배달 예상 기일보다 만약에 48시간이 지연됐다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자 TCS 같은 경우는 우리 배달하기로 했던 예정일보다 뭐 48시간이라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보다 지연됐다 그러면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한 번씩 써봐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말로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EMS, TCS 구분하시고 상품의 대상은 서류, 상품, 그리고 견본은 EMS고 TCS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서류랑 상품, 그리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 서류에 한정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아까 일본 같은 상품은 모든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5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상품이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송달 기준과 관련해서 자 특히 TCS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서울 어디서 접수하느냐 서울 경기 쪽에서 접수하냐 아니면 서울 경기 쪽에서 접수하되 오전에 접수하냐 오후에 접수하냐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오전에 접수하면 이런 국가는 이길날 다음 날까지 배달을 하지만 서울 경기 지역에 오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접수한다면 2일 걸린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다만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제물류센터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2일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송 내역도 우리 팩스로 TCS 같은 경우는 사전 통보를 해주고 그다음 그 발송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잘 도착했으면 도착했다라는 그런 것을 통지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EMS 같은 경우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이 지연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주지만 TCS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예정일보다 늦다 그러면 48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조건 없이도 배상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6페이지 보시면 국제 초특급 우편물 서비스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배달 아까 우리 다음 날까지 우리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접수했다면 다음 날까지 배달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날의 기준이 도대체 언젠가라는 걸 보시면 자 일본하고 싱가포르는 다음날 14시까지 그 다음 홍콩은 발송한 다음날 09시까지 그리고 베트남은 17시까지인데 여러분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우리 홍콩 같은 경우는 다음날 9시까지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시면 우편물의 외부 표시 관련해서 자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경우는 EMS, TCS라고 하는데,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뭐예요? 9am 딜리버리, 즉 9시까지 배달되는 그런 급한 그 배달 물품이다라는 거, 그리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다음날 9시. 그래서 홍콩 오전 9시. 오전 하지 말고 이 길 09시 그렇게 할게요. 이 길 09시까지 배달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표시되는 것도 자, AM 9, 그러니까 9시까지 배달은 딜리버리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7시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이 길 17시 이 길 17시 그리고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4시까지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자 우편물의 외부 표시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다음 EMS, TCS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 홍콩은 9am 딜리버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추가 취급 수수료가 있는데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빨리 도착하고 배달 통지까지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수수료가 또 있네요.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 요금에다가 자 얼마를 더한다? 4,500원을 더한다. 4,500원 국제 특급 우편 요금에다가 얼마? 자, 4,000원이 더해진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4,500원이 더해진다라는 거 그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500원 그렇죠. 지난번보다 1,5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3,000원이었다가 자 이번 개정에는 여러분들 4,500원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꼭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취급 수수료는 국제 특급 우편 요금에다가 자 여러분들 4,500원이 추가됐다. 기존에 3,000원에서 4,500원으로 바뀌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취급 규격과 관련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30kg 이하다라는 거. 아까 프리미엄 서비스는 여러분 70kg 했잖아요. 초특급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게 제한이 너무 커도 여러분들 뭐 빠르게 배달하기도 좀 곤란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30kg다라는 거 꼭 반드시 좀 비교를 해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옆에 비교할 만한 거 그런 것들 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서비스 70kg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품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서류뿐만 아니라 소액 상품, 5만원 이하의 어떤 소액 상품이 가능하다. 다만 나머지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류가 가능하다, 서류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인터넷 접수 시스템 서비스 그리고 뭐 수출 우편물 발송하기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다 추가가 된 것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뭐 기출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도입된 어떤 서비스나 제도들은 여러분들 뭐 출작이 정말 유력한 것들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넷 접수, 즉 e시핑 시스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 한번 잘 볼게요. 자, EMS 이용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 비즈 epost go.kr에서 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자, 이거 봐요. 인터넷 접속해서 우리 정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EMS 운송장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EMS 우편물을 접수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EMS 운송장을 프린트로 출력해서 EMS 우편물을 접수하는 시스템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EMS e시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구에서 접수하느냐 아니면 직접 그쪽에서 방문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EMS e시핑 창구 접수, 즉 고객이 아까처럼 인터넷 우체국에 입력한 정보를 포스트넷과 연결해서 우체국 창구에서 우리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두 번째는 개인 고객을 방문하는 것, 즉 우체국에서 담당하는 자가 방문하는 그런 서비스다. 그렇게 좀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e시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우편 요금과 관련해서도 감액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새롭게 그렇게 들어왔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 우편물 중에 수출 신고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요것만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발송하는데 근데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대신해 주겠다? 우체국에서 세관에게 대신 알려주겠다.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일을 우리 발송인이 하지 않아도 그 우체국에서 알아서 대응해 주는 그런 서비스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후 증명 또는 관세, 환급 심사를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 신고를 받아서 물품을 외국 무역선에 적재하기까지의 그런 절차를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자, 요거는 당연히 아까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잖아요. 근데 자, 수리 그 수출 신고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우리 선적 또는 기적 배에 싣거나 우리 항공기에 실어야 되는데 그 기일 내에 우리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 경우는 가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수리가 취소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신고를 자, 우리 하고 난 다음에 접수를 하고 신고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30일 이내에 우리 선적을 해라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내에 선적을 해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 관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선적을 확인이 안 됐다. 그럼 나중에 어떤 환급, 관세 같은 그런 것들이 환급이 안 된다라는 거. 요거는 뭐 당연하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중 해상이라고 해요. 해상은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뭘 이용하는 거? 바다. 즉, 배를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 이런 물품의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자, 항공기 운송 대신에 선박을 이용해서 자, EMS 국제 특급 보다는 당연히 최대 몇 퍼센트? 70%까지 저렴하게 해주는 서비스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물품을 중국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거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들 한국과 중국 워낙 그 물품의 거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 어떤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들 매번 했을 때 뭐 항공기로 하면 너무 요금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배로 하고 그리고 또
그럼 요금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중국 내에다가 그런 뭐 창고 같은 걸 갖다 보세 창고라든지 그런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볼게요. 근데 창고도 유지비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유지비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그냥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그렇게 배를 이용해서 그렇게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 B2C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B2C라는 것은 뭡니까? 비즈니스 투 컨서머죠. 그러니까 회사와 소비자 간의 어떤 거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자, 한국 인천항에서 자, 중국항으로 자, 전기 선박 배를 통해서 발송을 한다. 그래서 통관 서비스 관련해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무리 뭐 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중국 가까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정한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한다? 총 세액이 50위안 미만일 경우에는 면세를 해주겠다. 가급적 이런 혜택을 주니까 세금 혜택을 주니까 이런 거 이용해라라는 그런 것들이고 아까 보셨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상거래 기업 중 현지의 어떤 창고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뭐라 해라 직접 발송하기 위한 어떤 발송 계획적인 어떤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인데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특급보다는 저렴한 어떤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로서 뭐 201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EMS보다는 저렴하다. 자 일단 우리 명칭 자체에서 뭐라고 할까요?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고객에 한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 정도만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프랑스까지는 뭘로 항공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뭐다 통관을 거쳐서 거기서부터 유럽 전역으로 배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까지만 그렇게 배달을 해주고 거기서부터는 어때요? 유럽 전역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종추적 어떤 정보 제공과 손해배상은 EMS와 동일하고 그리고 아까 근데 뭐 장점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EMS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 총괄 우체국 뭐 전국에 지금도 100여 개 이상 있는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EMS 요금 감액 제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EMS 자 요거 여러분들 뭐 요금 감액의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다량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이용하는 사람한테 어쨌든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게 어떤 상도에도 맞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편 요금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우정청, 총괄국, 6급의 우체국, 별정국이나 우편지국은 모두 포함해서 이용자와 잠 체크를 할게요. 계약을 체결한다. 즉 뭐냐면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입니다. 계약을 해서 우리 EMS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고객에게는 이런 식의 어떤 할인 혜택을 주겠다. 근데 그러면은 계약을 맺지 않고 우리가 수시로 만약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 EMS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감액이 없나? 그건 아니죠.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체국과 이용 계약을 아직 맺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이 고객에 한해서도 어떤 일정한 요금 이상이면 일정 부분 감액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먼저 비교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대상 요건은 자 월 50만 원 이상이네요. 월 50만 원 이상 그리고 1대1로 계약하는 경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감액 요건과 감액 범위 관련해 가지고는 자 예전에 되게 좀 세분화돼 가지고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한 8등분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최소 얼마입니까? 50만 원 초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이상 자 이건 50만 원 초과입니다. 50만 원 초과 그 자체에서 초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50만 원 보다 많아야지 이때는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자 그때는 이제 감액률이 자 5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러면 4% 150에서 500만 원 6% 이런 식으로 계속 금액이 늘어날수록 그 감액률은 점점 증가돼. 다만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최고 우리 지금 2천만 원 2억이네요. 2억 초과한 경우에 여러분들 18%의 어떤 감액률을 적용하는데 단서 볼게요. 단 18% 이상의 어떤 감액률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또 해당 지방 우정청장의 승인 후에 이때는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1대1 계약에서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1대 N, 그러니까 여러 명과의 계약을 하는 1대 N 계약 시에는, 자, 요 기준이 아닌 별도의 기준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라는 거, 그런 단서 정도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서도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금 같은 경우는 증납이나 혼합 가능하고, 자, EMS 요금을 2번 보시면 혼합으로 하는 경우, 자, 요금 혼합 마찬가지로 1개월간 발송한 것을 다음 달 20일에 일괄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계약 국제특급 우편 요금 관련해서 우리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는, 자, 계약은 뭐야? 갑자기 해지를 하지 말고, 자, 1개월 전에 뭘로 해라? 서면으로. 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자, 해라. 이거 문서로서 해라.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 이용자가 아닌 우편 간대에서 할 수 있다. 요거 좀 체크를 할게요. 뭐 1번, 3번은 뭐 그랬잖아요. 만국 우편연합의 규정에 위반한 금지 물품 발송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따져보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품을 발송하는 줄 알았다면 이런 우리 우체국에서 이런 것들을 배달해주지 않았을 거니까. 그리고 뭐 기타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좀 보시면 돼요. EMS 요금을 몇 달? 1개월 이상. 2개월이 아닙니다. 보통은 2개월이 연체인데, 자, 1개월 이상 연체했다. 그러면은 계약이 우정관세에서 우리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제랑 해지는 여러분들 앞으로 뭐 나오겠지만, 해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계약이 없던 걸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해지라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 거래 관계는 인정을 하되 다음부터 이제 계약이 없던 걸로 한다. 그렇게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당연히 이때는 기존에 어떤 뭐 물품을 보내고 했던 계약들은 인정을 하되 다음부터 이제 계약을 없애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수시 국제 특급 우편, 그 수시냐 계약이냐 그 차이입니다. 수시, 자, 이런 어떤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우리 수시로 그냥 EMS 이용했을 때 요금 감액, 우리 아까 계약 국제 특급 우편 감액은 아까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자, 어떻게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 특급 EMS 발송하는 그때는 감액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 기존에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자, 한 번에 이용할 때 20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 요금이 상향됐네요. 얼마로? 30만 원 이상 고객에 한해서 이런 감액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별도의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한 번에 1회 이용 금액 30만 원을 초과해요. 국제 특급 우편을 발송하는 상부 접수 이용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 근데, 자, 여기 감액 요건, 감액 범위 볼게요. 그래서 30만 원 초과, 30만 원에 초과해서 50만 원까지, 그리고 50만 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0만 원 초과 같은 경우, 이때는 몇 퍼센트? 자, 3%의 감액률을 주고, 50% 초과 같은 경우, 50만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적용했던 계약 국제 특급 감액 있잖아요. 그걸 갖다 적용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4%, 6%, 8%, 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에 따라 적용하면 되고, 어쨌든, 자, 그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여러분, 요금 감액에서는 30만 원을 초과한 이때부터 감액이 적용된다라는 거, 3% 적용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게 일반적인 어떤 감액이고, 자, 특별 감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 특히 뭐 장기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아까 이슈핑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활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감액을 해주겠다라는 거, 요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특별 감액 파트, 요거는 여러분들 표가 완전히 기존에 어떤 이슈핑 관련한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 다 표가 새로 달랐기 때문에 요거는 좀 꼼꼼하게 좀 보여두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 이용 고객에 한해서, 장기 이용 고객 경우에 어떻다? 자, 1년하고 3년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든지 아니면 초과하고 그 다음에 600만 원. 그러니까 1년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의 어떤 감액을 추가로 해주겠다. 그 다음 3년 초과에다가 1억 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감액률이 2%다라는 거. 그래서 장기 고객에도 추가 할인을, 추가 감액을 해주는데 1년, 그리고 3년, 1년은 600만 원, 그리고 3년 같은 경우는 1억 원, 요 경우 이렇게 숫자만 그냥 좀 체크하면 되고, 글자 다 필요 없고, 숫자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 자, 계약 기간이 이때는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이때는 2%, 자, 추가 감액 해주겠다. 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접수 비용 절감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직접 방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했다. 그리고 이시핑을 통해서 우리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제공했다. 그럴 때는 4%, 1%의 어떤 할인을 적용해 주겠다. 추가 할인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 정책 부응에 따라서도, 자, 일정한 감액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전자전자가 아니고 전자상거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자, 이게 요즘,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이런 시스템에 부응하는 그런 걸 적용할 때는, 자,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 3%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용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자, 우정사업본부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한 일정 기간의 국제특급. 그러니까, 이런, 혜택 있잖아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몇 % 적용을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그때 우리가 이용하면 이런 정도의 어떤 0.5에서 심지어 50%까지의 어떤 할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환적 프로세스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예전 기사에도 보니까 환적 프로세스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면 우정부 쪽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또 체결했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우정관서와 계약으로 환적 프로세스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환적 프로세스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3국가들, 그러니까 A라는 국가하고 B 국가가 원래는 이렇게 바로 직송 다이렉트로 운송을 했는데, 우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끼어드는 겁니다. 한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자, 이걸 요렇게 우리한테 배달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발송을 해주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환적 프로세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 어떤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도 배송 요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그 경우에 우리도 또 2% 정도의 어떤 추가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표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수치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우리 아까 장기 이용 고객들 있잖아요. 그래서 1년, 3년, 그리고 600만원, 1억 원, 그거 좀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그건 외우고 싶잖아요. 1%, 20% 그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 시스템 이용한다? 4%, 이시핑을 통해서 관련 내용들 기록한다? 1% 그렇게 보시고, 정부정책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좀 활성화하려는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 때는 3%,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거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적용률이 다르고, 그리고 환적 프로세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2%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22페이지 각종 청구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행방조사. 여러분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들 느껴요. 행방 어디에 있냐? 그것을 조사하는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행방조사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서, 자, 국제유품을 행방을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거다. 근데 만약에 행방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분실하거나 멸실하거나 파손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때는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행방조사의 내용 관련해서, 자, 청구 대상 우편물은, 자, 여러분 국제등기, 국제소포, 국제특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등기, 국제소포, 그 다음에 국제특급 모두 행방조사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 대상 좀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행방조사는 누구? 발송인 또는 수취인. 그러니까 수취인도 행방조사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꼼꼼히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방조사의 종류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 포스넷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포스넷이라는 거는 그냥 아까 대상 우편물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칩을 갖다가 삽입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배송되면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그것이 추적이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포스넷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우체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기존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국제특급은 삭제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존에 그냥 우리 행방조사의 종류 관련해서 포스넷, 인터넷 우체국, 그 다음에 국제특급이었거든요. 이제 국제특급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특급은 삭제됐고, 청구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네요.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자, 발송국가, 도착국가,
물론 어디까지 제3국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예, 행방조사는 자, 여러분들 뭐 정의 정도, 그리고 뭐 발송인, 수치인 그런 것들 그 청구권자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발송국가, 도착국가 외 제3국도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자, 국제우편 손해배상제도, 우리 국내 우편에서 손해배상제도 배웠습니다. 그것과 좀 뭐 비교하면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제도란 뭐 운송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파손 되거나 이럴 때 손해, 어쨌든 위법한 행위로 우리 손해를 야기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라? 손해전복, 즉 손해배상을 해줘라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우리 국내우편에 일단 누구 있습니까? 발송인, 그리고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권자였는데, 자, 국제우편은 그냥 발송인 또는 수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칙적으로 뭐 배달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발송인이고, 배달되고 난 다음 후에는 누구에게? 수취인에게 청구 권한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묘한 차이긴 한데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우편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배달되기 전에는 발송인, 배달된 후에는 수취인이다. 국내우편은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당연히 그 과실, 그 어떤 잘못이 있는 그런 우정청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이거 국제특급 같은 경우는 지급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발송 우정청이 부담하고 있지만 상대국에 따라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 특급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송 우정청이 그냥 부담하고 있지만 뭐 또 뭐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또 잘못이 있는 그런 책임 우정청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면책 관련해가지고 우리 국내 우편에서도 그 면책이 있었잖아요. 뭐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라든지 뭐 크기, 부피, 뭐 파손 흔적이 없다. 뭐 그 포장에 뭐 뜯은 흔적이 없다. 뭐 그런 것들 어땠었던 거 그거랑 비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의 면책은 역시 불가항력에 의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발송인의 기칙사, 그러니까 포장을 부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품이 뭐 성질로 인해서 변화해서 어떻게 그 기간 동안 가다가 뭐 변해지는 거 있잖아요. 훼손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요거는 뭐 충분히 면책할 수 있겠고, 또한 도착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 그래서 압수 금지 물품이 해당되어서 몰수 폐기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A라는 물건이 A라는 물건을 여러분들, 자,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자, 우리 갑이라는 어떤 상품을 보냈다고 할게요. 자, 갑 물품은, 자, A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B 국가에 물론 이제 그걸 접수해가지고 금지 물품이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뭐 미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냈다라고 할게요. 보냈을 때, 자, 여기서 B 국가에서 우리 그 물품을 조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압수해서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에 유해한 그런 물건이야 라고 폐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우리 A에서 발송인과 B 국가에 사는 우리 수취인 있을 때, 여기는, 자, 이쪽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가지고, B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몰수 폐기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품의 실제 가격을 초과해 사기해서 보험된 경우, 요 경우도 손해배상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 번쯤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손해배상의 요건, 요거는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돼요. 손해배상 요건이라는 건 원래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그 책임져야 되는 곳에서 고의나 과실 또는 어떤 기칙사유, 즉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내가 재산적인 어떤 손해를 봤는데, 근데 이때 손해라는 게 과연 뭘까? 자, 손해. 실질적 손해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 우리 100만원짜리 어떤 조형물이 있다라고 할게요. 조형물이 있는데, 자, 이게 왔는데 파손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파손이 돼가지고, 이것을 뭐, 복구하기도 힘들고, 만약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럴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실질적인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이게 제가 20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1일에 왔다. 그래서 내가 20일 날 밤에 이것을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줬다. 그 지연 물건 자체에 배송하면서 하자가 있던 것은 아니고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연됐다. 그런 것 때는 여러분들 어떻다? 일반적인 어떤 손해배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아까 우리 뭐 어떤 다른 배달 보장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부가 서비스 있잖아요. 그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해서 우리 손해배상을 받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은 지연 배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물 자체 직접적인 손실, 즉 망실, 뭐 잃어버리거나 파손되거나 도난되거나 이 경우에만 되고,
지연 배달 같은 어떤 간접적 손해,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 손해, 뭐 직접적 손해네요. 자, 어쨌든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과실이 있어요. 즉, 과실 밑에다가 위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행방조사 청구하는 경우 당연히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제우편물 유형별 손해배상액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우리 오른쪽에도 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케이스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기출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뭐, 일단 내용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등기우편물, 등기우편함 배상인쇄물 그 관련해서 전부 분실됐냐 아니면 일부 분실됐냐 그 구분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격을 한번 배상 금액을 한번 보시면, 자, 등기우편물 같은 경우는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손해, 실손해가 납부한 우편 요금, 그러니까 실손해, 그냥 맥시멈이 얼마나 많으니까 52,500원이다라는 거. 근데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손해배상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실제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 물건이 아무리 10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자, 이게 파손이 됐어요. 이걸 갖다 수리해서 원상 복구하는데 20만 원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손해인다? 20만 원을 배상해준다라는, 그게 실손해액을 배상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 모두는 어떤 민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 공정한, 공평한, 그러니까 실제 손해, 그러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어떤 세상에서 손해 한해서만 이렇게 보상해주는 게, 배상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때도 실손해.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케이스로 나와도 여러분들 실제 손해 보고, 아, 이게 얼마만큼 손해가 됐구나? 그거 그냥 여러분 배상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편 요금을 냈다. 그러면 그것까지 이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다만 요것만 체크하기. 등기료는 제외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고, 등기 우편함 배달 인쇄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만, 자, 보통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요 경우는 여러분들, 자, 7만원에, 기본 7만원에, 자, 1kg당 7,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떤 실손해가, 또 그리고 뭐, 납부한 우편 요금 그렇게 해주겠다, 배상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kg짜리가 멸실됐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7만원에다가 2kg니까 1kg에 7,870원이니까 7,870원 곱하기 2, 그리고 기본 요금 7만원, 그리고 내가 납부한 우편 요금이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럼 플러스 5,000,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여러분 기출 요거 확인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서장 및 보험소포 우편물 이 경우도 보험 가액이 이제 맥시멈 범위 내에서 실손액을 그냥 배상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험서장 및 보험 등은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충분히 실제 손해만, 즉 다만 보험 가액은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통 소포 우편물과 국제특급 우편물, 즉 EMS 같은 경우 요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국제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자, 내용품이 서류인 경우는 52,5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액, 그리고 요금, 그 다음에 내용품이 서류라가 뭐 일부 도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자, 서류가 아닌 경우에, 자, 이런 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보통 소포와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7만원에 1kg당 7,870원을 합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마찬가지 실제 손해가, 그리고 국제특급 우편요금, 요게 바로 여러분들, 네, 배상해야 될 금액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암기 시험 문제에서 제가 출제자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 오른쪽에 기출, 지난번 그 기출처럼 케이스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125페이지 있고 기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보험 취급은 안 됐어요. 그 행방조사 청구에도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뭐 손해배상 기준은 우정사업 고시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뭐 보냅니까? EMS. 그러면 저는 왼쪽에 보시면 국제특급 우편물 그쪽으로 가시면 되죠. 근데 중량이 10kg이네요. 그리고 내용품 뭐예요? 이것은 서류가 아니라 이런 비서류 상품이네요. 책 4권, 바지 2벌, 티셔츠 1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품이네요. 근데 내용품의 가격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6만 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편요금은 56,200원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 EMS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자, 서류가 아닌 상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해주겠다? 기본요금 7만 원, 기본 배상금액 7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1kg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7,870원. 이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편 요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56,200원,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7만 원에다가,
7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7,870원을 10번 곱한, 자, 10kg이니까, kg당 7,870원이니까 10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편 요금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56,2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78,700원 되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죠? 20만 4,900원. 20만 4,90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두시고.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케이스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만 딱 풀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더 암기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7870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EMS든 국제소포 우편물이든 어떻다? 기본 7만원에, 자, 여러분들 그 킬로그램당 7,870원, 그리고 납부한 우편요금 그거까지 더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배상액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예, 그렇게 좀 봐두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6페이지 보시면 EMS 고객 불만 보상 제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 발송인의 월 2회 이상 손망실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우리 그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있잖아요. 그것과 그냥 비슷한 제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를 이용한 고객이 불만이 쌓였을 때, 즉 동일 발송인이 월 2회 이상, 우리 월 2회 이상 어떻게 2회 이상 어때요? 찾아갔을 때 그 뭐 불친절이나 그런 거 찾아갔을 때 우리 문화상품권 만원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월 2회 이상 우리가 만약에 내가 EMS로 보냈는데 한 달에 2번 이상이나 그것이 파손되거나 그리고 분실됐다. 그러면 어떻다? 무료 발송권 1회 10kg까지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EMS 우편물을 동추적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빨리 좀 해결 안 해주고 3일을 지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료 발송권 1회 3만원을 제공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암기니까 1회 10kg, 그 다음에 1회 3만원까지 이렇게 한다. 다만 이건 뭘로 할 수는 없다? 현금으로 교환해달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MS 무료 발송권 액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페이지 127페이지 보시면 외부 기재 사항이 국제물의 반환, 자 우리 국내 우편물의 반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도착되기 전에 반환 좀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소 지나지 성명이나 그런 것들 변경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요건은 어떨게요? 배달되기 전이겠죠. 그래서 청구서가 해당 우체국에 도착되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점에만 가능하고, 이때는 이제 어때요? 발송인의 어떤 변경 청구, 반환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자는 발송인이다. 당연하죠. 뭐 수취인이 발송해달라, 반환해달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가만히 기다려도 되는 거니까 발송인이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 이것만 체크할게요. 대상, 등기, 소포, 특급, 보통통산서, 자 모든 국제 우편물이 해당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모든 우편물, 그러니까 이게 뭐 등기 취급되거나 그런 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우편물이 되는데, 다만 그게 이제 발송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렇게 알려주겠죠. 어쨌든 대상은 모든 우편물이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 우편물의 반환 청구 관련해가지고 자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에 상당한 영무 이용 제공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계약했는데 우편 간서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게 대한 어떤 뭐 반환을 받든 요금의 반환을 받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공정한 거잖아요. 공평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구해서 요금을 환불받는 것. 그래서 자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요금만 체크할게요. 1년 이내에 청구해라. 너무 오래 있으면 그것이 어떤 증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1년 이내에 어떤 제한 기한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요금 반환 요건은 자 여러분 보시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 우편 간서에 과실로 과다 징수했다. 그럼 과다 징수했으면 과하다. 그러면 우편 요금보다 차익이 있잖아. 그거 달라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 특수 취급된 우편물을 했는 특수 취급한다 해서 내가 그 추가 요금을 냈는데 특수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 너 항공사가 즉 비행기로 너 발송 배달해주기로 했는데 배로 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 차익 그런 거 요구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등기 및 보험 취급 우편물의 망실, 전부 도난 또는 완전 파손 등의 경우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다 뭐 반환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돼서 나는 잘못 없어요. 근데 우편 간서에 과실로 발송인한테 다시 반환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원래 계약된 내용대로 그것을 배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시 반송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실 게 이제 표가 있는데 우편물의 반환 수수료 및 우편요금 반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거 퀴즈 67페이지 있잖아요. 신교재 67페이지 보시면 예, 그거 여러분들 그 국내 우편 반환 청구라니 그거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으로 발송 준비가 완료 전이다. 그럼 발송되기 전이다. 그러면 일정 거의 뭐 반환이 가능하겠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 우편물의 반환 수수료, 아예 발송 준비도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다 해준다. 그 전액 무료로 해주겠다. 근데 접수국에 발송하기 전이다. 이 경우에는 자 국제통상규격요금 25g이라고 돼서 우리 얼마나 했습니까? 500원이라고 했습니다. 500원. 그다음에 접수국에서 발송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발송이 아직까지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접수국에서는 발송하고 외국으로 발송은 아직 안 됐다. 그 경우에는 뭐다? 팩스 기본 요금 500원. 그 800원이죠. 팩스 기본 요금 500원. 죄송합니다. 접수국 발송 국제통상 규격 요금 요거는 여러분들 300원. 그리고 팩스 기본 요금 여러분들 요거는 5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67페이지에 우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300원, 500원 이렇게 반환 수수료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자, 발송 준비가 완료되고 외국으로 발송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구서 청구서 우편을 발송했다. 그러면 여러분 1,800원의 수수료가 있고 그럼 팩스로 발송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4,800원의 수수료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국제 우편 요금에 요거 이것도 여러분들 새로 지금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6 챕터 6 국제 우편 및 국제 우편 요금의 반환 요것도 반환 청구 요 파트도 여러분들 좀 추가가 된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어쨌든 외국으로 지금 발송이 되기 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발송 반환 청구라든지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되죠.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돼야 된다. 다만 접수국이 접수국이 발송 전이었다라면 우편 요금은 그때까지는 전액으로 반환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발송 준비가 완료가 된 후에 또는 외국으로 발송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 이때 우리가 반환할 때는 순간적으로 반환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 접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청구서 우편 발송할 때는 1,800원 그리고 팩스로 발송할 때는 4,800원의 어떤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편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저기 뒤쪽에 법령은 여러분들 보험까지 다 끝내고 법령 시간이 허락하면 법령은 시간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법령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법 여러분들 좀 달려왔는데 이게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당연히 안 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고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금융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우편법 관련해서 요약된 강의든 아니면 빠르게 한번 스킵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우편법은 이렇게 끝내고요. 그리고 금융 파트 있죠. 금융 파트는 여러분 또 양이 우편법보다는 좀 양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또 많으니까 더욱더 마음 다잡고 그렇게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